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5차전 일정을 통해 16강에 오를 12개의 팀이 확정됐는데요. FC 바르셀로나 지난 여름 구단의 자산을 또 매각하고 기대 수익을 매각하는 레버리지를 발동해 대대적인 투자로 우승으로 이 위기 극복하겠다 꿈을 꿨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광탈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충격 속에 재정 위기까지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연속 완패를 당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경기가 진행됐는지,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어떤지, 정말 이번 탈락이 구단의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인 것인지 현재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10월 27일 목요일 새벽에 끝났는데요. 스페인 라리가의 약세가 눈에 띄는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모두 5차전 일정을 통해 탈락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도 나갈 수 없는 최하위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새벽 4시 레버쿠젠과 홈경기 2대2로 비겼습니다. 이겨야만 희망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비기면서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바르셀로나 역시 이미 먼저 경기를 치른 인터밀란과 풀제네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4대0 승리를 거두며 바이에른 뮌헨전 결과와 관계없이 유로파리그로 내려가는 것이 확정이 된 가운데 3대0 패배까지 당했습니다. 죽음의 시즈로 불렸던 바이에른, 인테르, 바르셀로나의 경쟁은 바르셀로나가 1승 1무 3패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16강 진출을 확정한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첼시, 클럽 브리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인테르 밀란, 리버풀, 맨시티, 나폴리, 파리 생제르맹, 포르투,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가 D조에서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마르세유와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바이에른전 완패,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무대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 원정 경기 3대1 패배를 통해 라리가에서의 우승 경쟁 주도권도 잃게 됐고요.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는 빅토리아 풀젠과의 홈경기 5대1로 크게 이겼지만 9월 13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 2대0 완패를 당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르 밀란과의 10월 4일 원정 경기도 1대0으로 졌는데요. 사실 뮌헨 원정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내용상으로도 좋은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정 경기니까 홈에서 만회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인테르 원정 1대0 패배도 홈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1점 차의 석패인이 만회할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10월 12일 인테르와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삐끗했고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바이에른과의 홈 경기는 내용 자체도 완전히 밀렸어요. 전반적으로 기대 득점값이 바르셀로나가 0.54골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다. 반면에 바이에른은 3대0으로 이긴 경기 기대 득점값이 2.04골이니까 최소한 2골 정도를 확실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볼 점유율도 바르셀로나가 52%로 근소 우위고,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 이미 16강이 확실시 되는 상태여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권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역습 축구로 바이에른이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슈팅 숫자 9대 14로 바이에른이 훨씬 많았고,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 14개의 슈팅 중에 5개가 빅찬스였어요. 거의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5골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는 빅찬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효 슈팅 자체가 0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4개의 슈팅 중에 8개를 골대 안으로 보냈는데 바르셀로나의 슈팅은 단 하나도 상대팀의 골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기대 득점값이 0.05골로 거의 한 골을 넣기 어려운 득점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고, 후반전에 거의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바이에른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 그나마 바르셀로나의 기대 득점값이 0.49골이 나왔으니까 거의 크게 의미 없는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전술 변화를 줬는데 거의 적중하지 못했어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중심으로 페드리를 측면에 전진시키면서 중원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죠. 실질적으로 페드리, 데용, 부스케츠, 캐시에까지 투입해서 피지컬 부분도 보강을 하고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도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덴베레 선수도 그렇고 페드리 선수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그렇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호흡을 맞추지 못했고 상대 문제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발데, 알론소, 쿤데, 벨레린도 구성하면서 알론소가 사실 풀백인데 가운데로 놨고 또 쿤데 역시 풀백 자원이 가능한 센터백인데 가운데로 놓으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캐시에를 통해서 이런 취직화적인 부분을 커버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수비 밀도가 떨어진 부분들 역시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번 공격수로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마네 선수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바이에른의 공격 자체를 좀 밀도 있게 해주고 있는 슈퍼모팅이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골까지 넣었거든요. 슈퍼모팅의 활약 속에 마네 선수도 조금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제 하나의 골을 기록했고 또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했던 그나브리도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더리우트 선수도 좋은 수비를 펼쳤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이에른의 최근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는 역시 슈퍼모팅의 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떠나면서 9번 공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 프라이부르크와의 10월 16일 분데스리가 경기 5대0으로 이겼던 그 경기 선발 출전해서 득점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바르셀로나전까지 4경기 연속골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전 멀티골 그리고 호펜하임전과 바르셀로나전까지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 또 한 명 주목할 선수는 더리우트 선수인데요. UEFA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어요. 공격적으로 3골이 나오긴 했는데 이날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꽁꽁 묶은 수비력에 대해서 극찬을 받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또 바르셀로나가 득점만 못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리우트의 활약이 빼어났다.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날 2개의 슈팅을 했지만 2개의 슈팅 모두 블로킹에 막혔는데 그 활약이 더리우트의 수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공수 양면에 걸쳐서 바이에른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절대적으로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득점 장면 살펴보면 확실히 역습 장면에서 날카로웠어요. 전반 10분 만에 전진해 있던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무너뜨린 바이에른의 속공이 좋았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그나브리가 왼쪽 측면 공격수인 마네를 향한 대각선 수루 패스를 보냈고 바르셀로나의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벨레린이 마네를 상대로 속도에서 밀리고 공간에서도 밀리면서 놓쳤습니다. 데어 슈테겐과의 1대1 상황에서 또 마네 선수가 감각적인 칩샷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마네 선수가 최근에 바이에른에서 경기력도 안 좋고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뒷공간을 잘 활용하고 영리하고 노련한 플레이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반 31분에도 비슷한 장면이었는데요.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무시알라 선수가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데 무시알라의 전진 패스를 그나브리가 받아서 오른쪽으로 빠져 움직였던 슈퍼모팅을 향해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슈퍼모팅이 오른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키퍼 테오 슈텐겐과 1대1 상황에서 깔끔한 슈팅을 땅볼로 깔아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총공사를 펼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내줬는데요. 코너킥 키미가 올린 것을 사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그 부분에서 그나브리가 발리 슈팅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는데 빗맞았어요. 빗맞으면서 오히려 문전 우측에 도사리고 있던 파바르에게 공이 떨어졌고 파바르가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나브리의 공이 바로 파바르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됐고 그나브리가 도움 해트릭을 하게 됐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나겔스만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우리가 열정을 갖고 수비를 했고 또 이런 방식으로 경기에서 이긴 것은 큰 에너지를 준다고 했어요. 실리적인 축구, 선수비 후역습의 이런 방식이 바이에른이 평소 많이 하는 방식은 아닌데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기에서 이런 큰 경기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좋은 승리 방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승리가 절박했고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경기했던 것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제대로 축구를 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고 우리 선수들의 수비 열정이 대단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차비 감독은 완패를 인정했습니다. 차비 감독이 경기 후에 통탄하면서 내놓은 반응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 대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장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큰 타격이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바이에른이 우리보다 훨씬 잘했고 더 강도 높은 경기를 했다. 경기 전에 탈락이 확정된 것도 우리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용감한 플레이, 강렬한 플레이, 경합에서의 승리를 주문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뮌헨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우리가 상대를 압도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경기였다. 올 시즌이 들어서 사실은 경기 내용이 좋았지만 이기지 못한 경기, 그런 경기들이 있었지만 경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처음이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중계권 미래 수익이라든지 다양한 구단의 머천다이징 수익이라든지 많은 그 자산들, 구단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레버리지를 4차까지 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 시즌에 편성된 예산이 2억 7천만 유로인데 그 2억 7천만 유로 중에 2천만 유로 정도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를 것을 가정하고 세웠던 예산이에요. 다만 이제 이 2천만 유로의 수익이 상실된 것, 조별리그 승리당 280만 유로, 그리고 16강 진출 시 보너스 960만 유로, 8강 진출 시 1060만 유로 등 이런 기대 수익들이 좀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올여름에 선수 영입에 있어서 2천억 넘게 돈을 썼던 바르셀로나잖아요. 결국엔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조기에 탈락하면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구단 재정도 파탄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긴 했기 때문에 파산의 위기에 처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8강을 감안하고 만들었던 그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습니다. 바로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할 경우 유로파리그 상금이 챔피언스리그에 비해 훨씬 낮긴 하지만 우승을 할 경우에는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그 주어지는 추가적인 수익금을 봤을 때 총액이 1950만 유로니까 8강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는 것도 쉽지 않긴 한데 어찌됐거나 바르셀로나의 재정은 말씀드린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탈락했다고 해서 당장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단의 가치나 기대감이나 그로 인한 추가적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것이 좀 문제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유로파리그에서는 우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라리가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코파델레이와 유로파리그라도 우승을 해야지 체면을 차릴 수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C조에서 3위로 유로파리그를 나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조별리그 이후 바로 16강에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유로파리그는 조별리그 1위 팀은 바로 16강에 올라가고 2위 팀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위를 차지한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한 팀과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추가 경기 일정이 생겨서 더 빡빡해졌고 또 16강에 오를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의 조편성은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2022년 현지 시간 11월 7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대진 추첨을 통해서 다른 16강에 올라간 팀들이 치르지 않는 2월 달에 유럽 대항전 일정을 치러야 합니다. 2023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7일 새벽 그리고 2월 24일 새벽에 플레이오프를 해야만 바르셀로나가 16강에 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위에 유력한 팀들로는 네덜란드의 PSV 에인토벤과 페에노르트, 프랑스의 스타드 렌,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브라가, 이탈리아의 라치오,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등이 있습니다. 사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다드와 1위 경쟁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인데 레알 소시다드가 됐든 맨유가 됐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대임이 분명하고요. 라치오를 만날 경우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수월한 상대팀들이 있긴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 16강을 장담할 수 있을지가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찾아왔던 재정 위기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도박수가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탈락과 최근의 불안한 경기력과 성적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준TV로 유럽 축구 최신 이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